저 팔찌 어디서 났어요? 70살 한성항공 회장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욕행 1등석, 물수건을 건네던 젊은 승무원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달 모양이 새겨진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 20년 전 5살 딸의 손목에 채워졌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5살 승무원 윤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하루가 20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성북동 대저택의 서재에서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70살의 한성항공 회장 한정우. 그는 하루 24시간 중 이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은 잊고 싶은 기억들을 자꾸만 끄집어냈으니까요.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20년간 모은 서류 파일이 두꺼운 바인더 여러 권으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경찰 수사 보고서, 사설 탐정 조사 기록, 전국 각지에서 날아든 제보 문서들. 정우는 주름진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표면이 달아 있었지만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온 듯 은은한 광택이 났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은은한 멜로디가 적막한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곡은 아내 미경이 딸을 위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던 미경이 수아가 태어난 날 밤새워 만든 악보조차 남기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어요.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미경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죠. 갓난아기였던 수아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은색 액자 속에서 5살 배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15일 한성항공 미주 노선 취향 기념식 날 찍은 가족사진에서 오려낸 것이었어요. 새빨간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수아가 아빠 품에 폭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작은 손목에는 은빛 달 모양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수아야, 오늘도 아빠가 기다린다. 정우는 거칠어진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딸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후볐어요.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르골을 틀고 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는 것.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날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미 20년간 이 아픔과 동거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만이 딸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인지도 몰랐어요. 넓디 넓은 저택에는 가정부 순자 외에 함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방이 텅 비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아내 미경은 15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어요. 임종 직전까지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정우의 손을 꼭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수아를 꼭 찾아줘요. 그 애는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우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설 탐정만 7명을 고용했고 지출한 비용은 30억 원을 훌쩍 넘겼어요.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샅샅이 뒤졌고 심지어 해외 입양 기록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의미 있는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탐정들마저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포기의 기색을 내비쳤죠. 서재 한쪽 벽면에는 전국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 붙였던 실종 전단지, 원본이 액자에 곱게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바랜 누런 종이 위로 어린 수아의 얼굴이 정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 옆에는 조카 민철이 보낸 차기 경영체제 제안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흘깃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덮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멀리 김포공항 방향의 비행기 불빛이 깜빡이며 새벽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우는 오르골 뚜껑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아가 비행기 좋아했는데 지금쯤 25이겠구나.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딸없이 맞이하는 7305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정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에 홀로 자리를 잡았죠. 텅 빈 의자들이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순자가 차려놓은 죽 한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입맛은 통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오경수가 들어왔습니다. 58살의 경수는 40에 가까이 정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기에 20년 전 그 참혹한 날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김 변호사가 유 원장 검토 건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유 원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유 원장? 바꿀 게 뭐가 있어. 수아 몫은 그대로 남겨두라고 했잖아. 경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죠. 20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종 선고 후 사망 추정이 가능한 시점이라서요. 순간 정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식탁 위 도자기 컵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다시는 입에 담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민철 부사장이 계속 경영권 승계 문제를 거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목련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죠. 20년 전 수아와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살아있든 죽었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포기란 없어.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경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하며 그 누구보다 정우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가 사모님 기일이시죠? 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수아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손을 놓지 않던 그녀의 모습이. 미경이도 끝까지 믿었어. 수아가 살아있다고. 임종 직전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을 가다듬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민철이 말인데 요즘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지 조사해봐. 조용히.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40에 가까이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정우는 다시 창밖의 목련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꽃.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릴 나무를요.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좁은 원룸에서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죠. 오늘은 첫 국제선 1등석 담당이었습니다. 25살의 한성항공 승무원 윤서진.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정돈하는데 손목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빛 달 모양이 새겨진 오래된 팔찌. 서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죠.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늘 차고 있었지만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팔찌 뒷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도 행운을 빌어줘. 서진은 습관처럼 팔찌를 어루만졌어요. 그녀에게 이 팔찌는 일종의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면접 때도 첫 비행 때도 이 팔찌를 만지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되곤 했죠. 벽에는 푸른 하늘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어린 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서진은 2004년 7월 15일 서울역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울고 있던 여자아이. 경찰은 석 달간 보호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꿈, 귀에 익은 자장가 선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엔진 소리. 꿈에서 깨면 언제나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죠. 자신이 왜 비행기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복숭아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는지 서진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 민지였어요. 오늘 첫 1등석이라며? 긴장돼? 응, 떨려 죽겠어. 회장님이 직접 타신대. 에이, 너 실력 있잖아. 기내 응급처치 교육 1등으로 수료했잖아. 잘할 수 있어. 민지의 응원에 서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후에도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한편 한성항공 본사 회장실에서는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은 변함없는 일과였어요. 활주로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조카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건강이 걱정됩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47살의 민철은 고급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느꼈어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조급함을요. 걱정 말거라. 아직 죽을 나이 아니야. 민철의 미소가 찰나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예전 같지 않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등석 라운지. 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탑승까지 30분 남짓 남아 있었죠. 옆자리에는 비서실장 경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비행 중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 미경의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터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잠시 후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등석 전용 통로를 지나 기내에 들어서자 젊은 여승무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 회장님. 오늘 담당 승무원 윤서진입니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였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서진이 다가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시니 편하게 쉬세요. 정우는 물수건을 받아들며 무심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진의 왼쪽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 모양이 새겨진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의 팔찌. 정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팔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네, 이 팔찌요? 정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딸 수아의 손목에 채워졌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아내 미경이 수아가 태어났을 때 맞춤 제작한 세상에 단 2개뿐인 쌍둥이 팔찌 중 하나. 다른 하나는 지금도 정우의 서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려 물수건을 놓칠 뻔했어요. 서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경수가 정우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서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아내 미경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오똑한 콧날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서진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25살입니다, 회장님. 25. 수아가 살아있다면 올해 25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꺼지지 않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나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릴 때부터 복숭아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아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두 돌 때 복숭아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죠. 미경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후로 집안에서 복숭아를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왼손잡이시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방금 물수건을 건넬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정우가 직접 보았으니까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수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회장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륙 후에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서 놓지 않았어요. 걸음걸이까지 미경을 닮았습니다. 약간 까치발로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 경수야.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승무원 신상 조사해. 출생 기록, 보육시설 이력, 전부 다. 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40에 가까이 정우를 모셔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혹시 설마.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저 팔찌는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2개밖에 없어.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어쩌면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품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살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방금 본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수아야, 정말 너니? 정우의 입술이 무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어요. 20년간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딸. 그 아이가 지금 같은 하늘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지상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둡게 바뀌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지만 정우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20년간 비슷한 단서가 수없이 있었잖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은 달라. 저 팔찌는 내가 직접 주문 제작한 거야. 디자인부터 각인까지 전부 내 손으로 확인했어. 경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도 그 팔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태어났을 때 정우가 얼마나 공을 들여 만들었는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수의 말이 맞았어요. 20년간 수십 명의 가짜 딸들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 실종 아동 브로커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까지.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했죠. 미경이 쓰러진 것도 그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또 한 번 무너질 거야. 그걸 알아.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경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일단 푸른 하늘 보육원부터 조사하겠습니다. 2004년 7월경 입소한 여아 기록을 확인하면 되겠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진이 다른 승객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은빛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다시 쿵쾅거렸어요. 저 아이 성격은 어떤 것 같아? 경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차분하고 세심해 보입니다.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 어린 것 같더군요. 정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곧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수아가 맞다면 그 애는 20년간 고아로 살아온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내가 곁에 있었어야 할 20년을. 그 애는 혼자서 버텨야 했어.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으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아직 모르게 해.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부사장님께요? 왜 그러십니까?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그 녀석 행동이 이상해. 유 원장 얘기를 자꾸 꺼내고 경영권 승계를 서두르려 하고 수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경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철이 정우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회사를 물려받으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만약 정우의 친딸이 살아있다면 민철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공항 기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수아가 사라져버렸죠.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아를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기억,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던 기억, 경찰서에서 밤을 새우며 울부짖던 기억.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수아야, 아빠가 꼭 찾을게. 입술이 무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식사 시간인데 드시겠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내 조명 아래서 서진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매, 코, 입술. 볼수록 미경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서진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는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왼손으로 능숙하게 접시를 옮기는 모습,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짓는 습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심장을 찔렀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정우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희망이든 절망이든 이제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경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가씨가 맞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고아로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원망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천천히 해야지. 갑자기 들이대면 그 애만 상처받아.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20년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지만 서진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난기류 구간이라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벨트를 조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진의 팔찌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달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아, 드디어 찾은 것 같아. 정우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남은 비행 시간은 9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저녁 8시였습니다. 정우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서비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진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편안한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정우는 그녀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어요. 돌아가는 비행편도 서진이 담당한다는 걸 이미 확인해둔 터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경수를 불렀습니다. 스위트룸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조사 시작해. 지금 당장.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푸른 하늘 보육원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입소 기록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진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수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푸른 하늘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윤서진은 2004년 7월 18일에 입소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7월 18일이라면 수아가 사라진 지 사흘 후야. 맞습니다. 그리고 발견 장소가 서울역 인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5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아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역. 2004년 7월 15일 그날 수아가 사라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리무진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그 아이 상태는 어땠어? 경수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충격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의료 기록에는 시민성 기억상실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억까지 잃어버렸을까요? 주먹을 불끈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범인은 못 잡았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시 경찰이 3개월간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괴 후 6일로 추정했지만 목격자도 없었고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 밀려왔어요. 공항 기념식장에서 수아의 손을 놓은 건 단 몇 초였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느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죠. 그 몇 초가 20년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정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장 기록도 받았습니다. 서진은 공부를 잘했고 특히 어학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 바로 한성항공에 입사했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낸 거였어요. 부모 없이, 아무 도움 없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진이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은색 팔찌 하나, 빨간 원피스, 그리고 작은 곰 인형.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빨간 원피스? 곰 인형? 네. 인형은 분실되었고 원피스는 너무 낡아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팔찌만 서진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004년 7월 15일 기념식 날 수아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가장 아끼던 건 미경이 선물한 작은 곰 인형이었죠. 수아야, 정말 수아였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정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경수가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서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이 모르게 할 수 있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면 귀국 비행편이었어요. 그때까지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정우는 품에서 수아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20년 만에.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철 부사장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아가씨가 확인되면 회사 상속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철, 여동생의 아들이자 지금까지 후계자로 키워온 조카. 수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철이한테는.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로, 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은 이틀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귀국 비행편이 뜨기 전날 밤 서진은 뉴욕 호텔방에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비행 중에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침대에 앉아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은빛달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 회장님이 내 팔찌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냐고, 왼손잡이냐고. 민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해? 그냥 호기심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회장님 눈빛이 진짜 이상했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 서진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나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무슨 느낌? 서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 무섭거나 긴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리운 것 같은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또 그 꿈 얘기하려는 거지? 누군가 널 안아주는 꿈. 응. 근데 이번엔 달라. 꿈속 목소리가 회장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찾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서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면회오는 가족을 만날 때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울었죠. 어쩌면 자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이 팔찌가 어디서 왔는지 늘 궁금했잖아. 회장님이 이 팔찌를 알고 계신 것 같았어.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번 여쭤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민지는 볼 수 없었지만요. 회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여쭤봐. 승무원이 손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 에이, 넌 너무 원칙적이야. 통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25해를 살면서 늘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 팔찌는 누가 준 건지. 서진은 팔찌를 벗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를 손톱으로 문질렀어요. 세월에 달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릴 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아마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내 이름이었을까?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였어요. 원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귀국 비행편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1등석 입구에서 정우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제가 담당입니다.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해요. 정우가 자리에 앉은 후 서진은 물수건을 건네러 다가갔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나요? 5살 이전의 기억 말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정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서진은 허리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은 대체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대답에 그토록 슬픈 표정을 지으신 걸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승무원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과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 1등석 좌석에서 정우는 경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했어. 5살 이전 기억이 전혀.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잖습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든 걸 잊어야 했을까요? 아빠 얼굴도, 엄마 얼굴도, 자기 이름까지도. DNA 샘플은 확보했나? 네. 방금 서진 씨가 사용한 물수건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서울 도착하면 바로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그 결과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경수의 질문에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만약 서진이 정말 수아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야지. 서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서진의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 후면 서울이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정우는 성북동 저택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수가 가져온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푸른 하늘 보육원의 기록, 서진의 학교 성적표, 의료 기록, 그리고 20년 전 경찰 수사 보고서까지. 회장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경수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2004년 7월 당시 서진을 발견한 경찰관의 진술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견 당시 아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빠, 비행기, 달. 이 세 단어를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비행기, 달. 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것들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갔던 공항,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팔찌에 새겨진 달.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입니다. 경수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서진 씨가 7살 때 복숭아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고 이후로는 복숭아를 완전히 피했다고 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도 똑같았어요. 두 돌 때 복숭아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죠. 미경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후로 집에서 복숭아를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급행으로 의뢰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의 목련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꽃. 올해는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철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외삼촌, 요즘 뭘 그렇게 조사하고 계세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수가 재빨리 서류를 덮었지만 민철의 눈은 이미 책상 위를 훑고 지나간 뒤였어요. 회사 일이다.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야. 민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회사 일입니까?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 혹시 기부라도 하시려고요?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철이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기부 검토 중이야. 사회공헌 차원에서.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외삼촌,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민철이 나간 후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녀석,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경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민철 부사장이 알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만약 수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철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야. 외삼촌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어.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는 곳인데 알아봐. 전화를 끄는 민철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자리였어요. 외삼촌이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회장직을 물려받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육원을 조사한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마포구 원룸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행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우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눈물. 대체 왜 그러셨을까? 서진은 팔찌를 들어 올려 바라보았습니다. 은빛달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 팔찌의 비밀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서진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성항공 비서실에서 연락드립니다. 한 회장님께서 내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초대한다고요? 승무원을 개인적으로 만나겠다니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성북동 저택에서 정우는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진을 만나기로 했어. 조금씩 다가가 볼 거야.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다가가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에 오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내일 서진을 만나면 이 곡을 들려줘 볼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 속 수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드디어 제대로 만나게 되는구나. 20년 만의 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오르골 옆에 놓인 또 하나의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서진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빛 달 모양 팔찌. 쌍둥이 팔찌 중 하나였습니다. 미경이 수아를 낳고 열흘 후에 특별 주문한 것이었어요. 엄마와 딸이 하나씩 나눠 가지자며 2개를 만들었죠. 미경은 자신의 팔찌를 죽는 날까지 손목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우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드디어 우리 딸을 찾은 것 같아. 정우는 2 눈을 감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간 품어왔던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서진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20년간 고아로 자란 딸이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서진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지만 정우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20년간 응어리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 정우는 성북동 저택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이 차려져 있었어요. 가정부 순자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은빛 팔찌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서진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젓가락을 왼손으로 쥐는 모습, 음식을 먹기 전 냄새를 맡는 습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자세. 모든 것이 미경을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음악 좋아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피아노 곡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이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수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피아노를 연주해줬죠. 잠깐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오르골을 들고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오르골을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 곡.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이 곡을 알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알아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 곡은 미경이 수아만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녹음본이 없는 오직 이 오르골에만 담긴 곡. 어릴 때 꿈에서 들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는 꿈. 계속 반복되는 꿈이었어요. 목소리는 기억 안 나는데 멜로디만 생생해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살 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봐요. 서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저예요? 사진 속 아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서진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빛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한수아야.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수아, 수아.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느낌,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수아야라고 부르는 소리.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수아야, 수아야. 서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때 경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친자 확률 99.9%. 정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수아였어.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서진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20년 만에 잡는 딸의 손이었어요. 서진 씨, 아니 수아야. 내가 내 딸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빠라고요? 서진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빠야. 20년 동안 널 찾았어.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서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2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정우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20년간 꿈에서만 만났던 딸이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진도 정우의 등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택 담장 밖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민철의 부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여자를 집에 초대하셨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걸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지 알아냈어? 한성항공 승무원입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이고 푸른 하늘 보육원 출신입니다. 민철의 손에 쥐어진 펜이 부러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여자와 회장이 울며 포옹을 한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더 파봐.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내. 전화를 끄는 민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는 정우와 서진이 여전히 서로를 아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어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윤서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2004년 7월 18일 보육원 입소, 발견 장소 서울역 인근,
그리고 입소 당시 소지품 목록까지. 은빛 딸 모양 팔찌. 민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팔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외삼촌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촌 동생 수아가 차고 있던 것이었죠. 젠장, 수아가 살아 있었던 거야. 민철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20년간 기다려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회장직을 물려받을 계획이었어요. 주주들도 이사진도 모두 민철을 차기 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딸이 나타나다니.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죠. 그런 자신을 제치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서진이 진짜 수아라는 게 확실해지기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한성항공 본사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윤서진이라는 승무원 인사 기록 좀 봅시다. 인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의 지시였으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입사 3년 차, 평가 점수 우수, 특이 사항 없음. 흠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 비행 기록도 가져와요. 그리고 승객 불만 접수 내역도.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민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뭔가 트집을 잡을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성북동 저택에서는 정우와 서진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서진은 매일 퇴근 후 저택을 방문했어요. 20년간 못 나눈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부르고 싶었어요. 정우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미경이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었어. 너를 낳고 매일 자장가를 불러줬지. 내가 잠들 때까지 피아노를 쳤어.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소리를 좋아했군요. 이유를 몰랐는데 정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널 찾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미경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경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철 부사장이 서진 씨의 인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비행 기록과 승객 불만 내역까지 전부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녀석이 뭘 노리는 거지? 경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마 서진 씨를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빌미를 잡으려는 거겠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만난 아버지 때문에 직장을 잃게 생길 줄이야.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민철이가 욕심을 부리는 거지.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민철의 야심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경수야, 서진이 보호해. 민철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일정을 당겨. 서진이를 공식적으로 내 딸로 발표할 거야.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아니, 빨리 해야 해. 공식 발표 전에 민철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 정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를 압박할 방법을 찾았어. 다음 주 비행에서 사고가 나도록 해.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철이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방법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철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다. 언니, 나 아빠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진짜야? 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팔찌의 비밀,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민철의 위협까지. 민지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 서진아. 재벌과 싸움에 끼어들면 위험해. 서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는데 협박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괜찮아, 언니. 아버지가 지켜주신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팔찌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선물. 서진은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밤이었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불안이 서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우의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조촐한 가족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서진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서진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정우가 상자를 열자 은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장학금 받았을 때 사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드리네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첫 선물이었어요. 고맙다, 수아야. 아니, 서진아. 평생 간직할게. 그때 민철이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외삼촌,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골라온 와인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지만 생일날 조카를 내칠 수는 없었어요. 고맙다, 민철아. 민철이 와인을 따라 잔에 담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유리잔에 찰랑거렸어요. 민철은 은밀히 정우의 잔에만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자, 외삼촌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와인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서진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정우의 잔 바닥에 뭔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뿌연 침전물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 잠깐요. 서진이 재빨리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내용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민철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와인에 뭔가 들어있어요. 바닥에 이상한 게 보여요. 경수가 재빨리 와인을 수거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마실 뻔한 와인에 독이 들어있었다니. 민철, 내가 한 거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삼촌,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민철이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일부러 와인을 엎지른 겁니다. 저를 모함하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외삼촌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정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와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민철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고의로 소란을 피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회장님 생신 자리를 망쳤잖습니까? 민철이 돌아간 후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인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나 나올 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윤서진 승무원, 승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니.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한 걸까요? 이건 민철의 짓이야. 경수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와서 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서진 씨가 회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신고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민철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서진은 원룸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서진아, 괜찮니?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널 지키지 못해서. 정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운이 없는 거예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와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심장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량 복용하면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철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증거는 있나? 민철 부사장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없습니다. 와인은 업체에서 배송받은 것이고 중간에 누가 손을 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정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민철을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진은 여전히 정직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서진의 원룸에서는 민지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밥은 먹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를 만난 게 죄야? 민지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나쁜 건 저 민철이란 사람이지. 서진은 민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찾게 될 거라는 희망이요. 그런데 지금은 찾은 가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분명 방법을 찾으실 거야. 민지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성북동 저택에서 정우는 밤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르골을 열어 자장가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경아,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수아를 잃을 것 같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견뎌온 고통보다 지금이 더 힘들었어요. 눈앞에서 딸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새벽 4시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민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서진이 누구인지 전부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사회 소집 전날 밤 정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 미경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오르골을 열어 자장가를 틀었습니다. 은은한 멜로디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죠. 미경아, 내가 또 실패하는 걸까?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간 딸을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음모를 막을 증거가 없었어요. 와인에서 독이 검출됐지만 누가 넣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를 지키지 못하면 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간 모은 실종 수사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수천 장의 서류, 수백 장의 사진, 끝없이 이어진 제보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십니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 내일 이사회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데? 20년 전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날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정우의 눈이 번쩍였어요. 말해봐. 그날 공항 기념식장에서 수아 아가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행사 스태프였던 사람인데 아가씨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한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얼굴은 기억 못하지만 왼쪽 손목에 특이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금색 뱀 모양이 새겨진 시계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계를 알고 있었어요. 민철이 25살 생일에 선물 받은 시계였습니다. 20년 전이면 민철은 27살이었죠. 설마 민철이가. 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카가 자신의 딸을 유괴했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유품 정리 중에 당시 적어놓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수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2004년 7월 15일 기념식장 뒤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 아이는 울고 있었음. 남자의 왼손에 금색 뱀 시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간 곁에 두고 키워온 조카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 녀석이 내 딸을. 정우는 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오르골이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장가가 다시 흘러나왔죠. 같은 시각 서진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진아, 아직 안 잤니? 네, 아버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미안해. 20년 전 일이 밝혀졌어.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철이가 너를 유괴한 범인이야. 증거가 나왔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괴.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전부 밝힐 거야. 민철이를 처벌하고 너를 내 딸로 공식 발표할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몰랐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달이 창문 너머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팔찌. 20년간 자신을 지켜준 부적.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서진은 팔찌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정우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경수가 건넨 메모가 구겨져 있었어요. 20년간 곁에 두고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범인이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손으로 어린 아이를. 정우는 민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여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조카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회사 경영을 가르치고 후계자로 키웠죠. 그런데 그 조카가 자신의 친딸을 유괴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미경아,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경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자신의 딸을 20년간 고아로 살게 만든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경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에서 이 증거를 공개하면 민철 부사장은 끝입니다. 유괴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경찰에도 연락해.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민철을 체포하게 해. 알겠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20년간의 고통, 아내의 죽음, 딸의 눈물.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민철에게 치르게 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성항공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민철은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정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뭡니까, 회장님? 민철이 물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먼저 20년 전 실종된 제 딸 한수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제 딸은 현재 우리 회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 사람이 제 딸 한수아입니다. 20년간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우가 민철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제 딸을 유괴한 범인이 누구인지도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금색 뱀 모양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민철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민철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20년간 차고 다니던 금색 시계가 있었어요. 저 시계는 내가 민철이 25살 생일에 선물한 거야. 뱀 모양이 새겨진 한정판이지.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외삼촌,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여기 목격자의 메모가 있어. 그리고 일주일 전 내 와인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도 있지.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와인에 독을 넣었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내가 20년 전 내 딸을 유괴했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나까지 죽이려 했지. 민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민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한민철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죠. 외삼촌, 제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민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내가 회사를 위해 한 일? 아니, 넌 내 욕심을 위해 모든 걸 했어. 내 딸의 인생을 망쳤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널 아들처럼 키웠어. 그런데 넌 내 가족을 파괴했지. 민철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자리가 없어졌잖아. 외삼촌 재산은 다 내 거였어야 했는데.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철이 스스로 자백한 거였어요. 끌고 가.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경찰들이 민철을 끌고 나갔어요. 민철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진이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서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서진의 어깨를 잡고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한수아를 한성항공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천천히 배우면 돼. 내 엄마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정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20년간 못 걸은 길을 같이 걷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손을 잡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의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어요. 정우와 서진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한성항공 비행기가 하얀 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정우와 서진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내려다보았어요.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했지. 내가 사라진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죽는 순간까지 널 찾아달라고 했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널 데려간 사람 때문이지.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했어. 정우가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앞만 보자. 엄마도 그걸 원할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비행기처럼 자신도 이제 새로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라고. 경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철 부사장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서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정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이제 세상의 딸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우는 서진을 데리고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서진의 집이 될 거였어요. 20년 만에 딸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정우가 2층 끝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숨을 멈췄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이 놓인 선반. 20년 전 5살 수아의 방 그대로였어요. 내가 사라진 후에도 엄마가 이 방을 그대로 유지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손끝으로 베개를 만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여기서 제가 잤던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줬어. 내가 잠들 때까지. 정우가 서재에서 오르골을 가져왔어요. 서진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열어봐. 서진이 오르골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 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느낌.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여자. 그리고 자신을 높이 들어올리며 웃던 남자. 아빠, 비행기. 서진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우가 흠칫했어요. 뭐라고 했어?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비행기라고 했던 거. 빙글빙글 돌리면서요.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놀이였어요. 아빠 비행기라고 부르며 까르르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정말 기억나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얼굴도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주시던 거. 그리고 이 팔찌. 서진이 손목의 팔찌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채워주셨어요. 우리 수아 지켜줄 거라고 하시면서. 정우가 서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딸이 기억을 되찾은 거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아는 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어요. 정우와 서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여기 첫 돌 사진이야. 케이크에 얼굴을 파묻어서 난리였지.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진이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어린 수아가 비행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 돌생일에 처음 비행기 태워줬을 때야. 그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어.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됐나 봐요. 이유도 모르면서 비행기가 좋았거든요. 정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안에 수아가 계속 살아있었던 거야.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가정부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사모님이 남기신 거예요. 아가씨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우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쌍둥이 팔찌였어요. 엄마 팔찌야. 엄마가 내 것과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 정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의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수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집으로 돌아온 거겠지. 엄마는 내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단다. 이 팔찌를 내 것과 함께 간직해줘.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 수아. 서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였지만 이 순간 엄마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정우가 쌍둥이 팔찌를 서진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달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서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딸의 사랑 고백을.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두 개의 팔찌에 새겨진 달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미경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우가 함께였어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 수아예요. 늦었지만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옆에서 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수아 데려왔어. 약속 지켰지?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미경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묘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 저 잘 자랐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 잘 살게요. 정우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미경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물었어요. 아빠, 저 승무원 계속할 수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회사 일은 천천히 배우면 돼.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정우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수아에게 해주던 것처럼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경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철 부사장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3개월 후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법대로 처리하면 돼. 서진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민철 씨 용서할 수 있어요? 정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미움에 갇혀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년간의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서진도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요. 1년 후 2025년 7월 15일 인천국제공항 한성항공 본사 앞에서 하늘다리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수아가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2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정우는 그 아픔의 날을 희망의 날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늘다리 재단의 문을 엽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들과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우가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수아라는 본명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서진이라고 불렀어요. 20년간 함께한 이름이니까요. 제 딸은 20년간 실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 재단이 저처럼 가족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차례예요.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저는 25해를 고아로 살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요. 청중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아버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며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살아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늘다리 재단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들에게 법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서진이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우가 서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손목의 두 팔찌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정우와 서진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와 푸른 하늘 보육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수아야. 정말 대단했어. 민지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서진이 원장님께 깊이 인사했어요.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늘 기도했단다. 정우가 원장님께 다가갔습니다. 20년간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보육원에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신 회장님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우와 서진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 정우가 홀로 앉아 오르골을 틀던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 1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 정우가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이 노래 들으면 슬프지 않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평생 찾던 가족을 드디어 찾았으니까.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미경의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아, 약속 지켰어. 우리 수아 찾았어. 서진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랑 함께요.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개의 팔찌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둥근 달이었어요. 마치 미경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서진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앞으로만 가자.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미경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오르골의 자장가를 들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1년 전 새벽 4시 반 홀로 오르골을 틀던 고독한 회장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과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정우가 20년간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저 별 봐요. 엄마가 저기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도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미경이는 항상 말했어. 별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오늘 재단 개소식도 받겠네요.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연설했는데. 정우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린 수아에게 해주던 것처럼요. 멀리서 인천공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서진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뉴욕 노선 비행이에요. 1년 전에 아빠를 처음 만났던 그 노선이요. 그래, 그 비행기가 우리 인연을 이어줬구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아빠 팔찌에 끌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아내 수아가 아빠를 알아본 거였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아빠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개의 팔찌가 그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사랑의 증표였죠. 21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까지 정우와 서진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성북동 저택의 서재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을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